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64세 윤대식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들 말합니다. 대식이는 참 성실하다고요. 남들처럼 화려한 학벌도 없고 특별한 재주도 없지만 저는 늘 제 자리에서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해내며 살아왔습니다. 대학교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집안 사정도 있었고 솔직히 말해 공부가 썩 잘 맞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는 꼬박꼬박 다녔습니다. 그 시절엔 교복 입고 새벽에 집을 나서서 학교 운동장에 도착하면 아직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흙냄새가 제 마음을 가라앉혀주곤 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망설임 없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러셨습니다. 대식아, 넌 재주와 머리는 못 미치더라도 워낙 성실하고 묵묵한 성격이니 한자리에서 오래 버티는 일이 어울릴 거다. 저희 아버지는 자식이라고 무조건 애워싸지 않고 보는 그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찍이 현실에 깨우친 저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가느다랗고 길게 살고 싶던 저는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고 처음 발령받은 곳은 동사무소 말단 직원 자리였습니다. 문서 전달부터 민원 접수까지 남들이 기피하는 자리였지만 저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남보다 빠르게 가는 인생은 저와는 거리가 멀다는 걸 저는 일찍이 알았습니다. 말주변도 없고 남들처럼 사람 비위를 맞추며 인간관계를 능숙하게 풀어나가는 재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승진은 늘 느렸습니다. 같이 들어온 동료들이 하나둘 앞서 나갈 때면 마음이 허전하기도 했지만 억울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방식대로 제 속도로 살아왔고 그 길이 비록 느리더라도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안정된 삶, 바로 그게 제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나이가 찾아올 때쯤 집신도 짝이 있다고 지인의 소개로 한 아가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남은 평범한 분식집이었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급하게 달려갔던 터라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구두발도 먼지가 앉아 있었죠. 그런데 여자는 그런 저를 보고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참 따뜻하고 수더분했습니다. 눈빛엔 조급함도 꾸밈도 없었습니다. 말투는 조용했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새 제가 불편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송화정이었는데 화려하진 않았지만 사람 자체가 참 예뻐 보였습니다. 속이 깊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세상이 조용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우리는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양가에서 환영받는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웨딩드레스 대신 단정한 하늘색 양장인 투피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신혼여행도 가지 못했지만 반지 대신 꼭 잡은 서로의 손이 더 따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당신을 많이 닮았어요. 총명하고 똑똑하고. 에이, 총명하고 똑똑한 쪽은 당신이지. 나는 그냥 아둔하고 느리고 그래. 당신처럼 성실하면 뭐라든 성공해요. 대기만성이란 말이 괜히 있겠어요? 우리 아들도 당신처럼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꼭 성공할 거예요.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말단 공무원에 불과한 저를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능력 있는 남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화법이 좋았고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고 아내는 그야말로 현모양처였죠. 처음으로 가진 제 가정이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소중하고 따뜻한 공간이었고 저는 그 안에서 참 많이 웃었습니다. 비록 작은 빌라였지만 그 좁은 방 한 칸에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 셋이 둘러앉아 먹는 밥상이 세상에서 제일 넉넉하게 느껴졌습니다. 돈이 많진 않았지만 밥 굶은 일은 없었고 아내도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주었습니다. 밤늦게 퇴근에 들어오면 아내는 묵묵히 국을 데우고 아이는 제 무릎 위에 올라와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조잘조잘 들려주곤 했습니다. 아내는 겉으론 보기에 조용하고 온순한 사람이었지만 속으로는 제법 뚜렷한 생각과 고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아이 교육에 대해서는 유난히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애는 공부는 열심히 하면 좋겠어요. 후회 남지 않게 당신처럼 좋은 길 걸어야 해요. 그렇게 말하며 한글책부터 영어 알파벳, 포스터까지 집안 곳곳에 붙여놓곤 했습니다. 아이가 3살이 채 되기도 전에 아빠를 넘어 F를 따라 말하는 걸 보며 저는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신기하게도 아이는 그런 교육을 억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엄마가 들려주는 책 이야기를 좋아했고 알파벳 카드 놀이를 하면서 깔깔 웃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가슴속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꿈꿔온 삶이구나. 지친 하루를 끝내고 집에 들어서면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아이 웃음소리와 아내의 낮은 목소리, 그 모든 게 제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묘하게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항상 풍겨오던 된장 냄새도 부엌에서 나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거실에 멍하니 앉아 TV도 켜지 않은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밥은 하고 부르니 고개를 천천히 젓기만 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일찍 들어와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지켜보니 매일 저녁마다 차려져 있던 정갈한 밥상이 어느새 자취를 감춰버렸고 아내는 제게 미안해요. 요새 내가 몸이 좀 좋질 않아서 조금만 쉬다 밥 차려줄게요. 아니야, 내가 차려 먹지 뭐. 당신은 좀 쉬어. 그럼 그럴래요? 나 그럼 조금만 자다 일어날게요. 10분만 있다 깨워줘요. 아내가 안색도 창백하고 너무 힘겨워 보였기에 저는 그대로 잠들게 했고 저는 서투르게나마 집안일을 돕기 위해 애썼습니다. 아내는 다음날, 그 다음날에도 계속 연이어 늘 누운 채 힘들다, 피곤하다를 반복했습니다. 그 부지런하던 아내가요. 아침이면 먼저 일어나 아이 도시락을 싸주고 제 출근길에는 따뜻한 미역국에 달걀 부침까지 내어놓던 사람이 이제는 하루 종일 거실에 누워 내가 올 때까지 아들은 물론이고 스스로까지 굶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뭐든 해야겠다 싶었지요. 아내가 병원을 가라고 그리 잔소리를 했지만 아내는 병원비가 아깝다며 좀 쉬면 된다고 자기 몸 자기가 제일 잘한다며 내버려 두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를 믿고 퇴근하자마자 제일 먼저 쌀을 씻고 밥부터 안 쳤습니다. 찬장은 텅 비어 있었지만 있는 재료를 어떻게든 모아 반찬을 만들었고 그렇게 허둥지둥 차린 밥을 아들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자, 먹자. 아빠가 만든 첫 밥상이야. 억지로라도 밝은 척 웃어 보이며 말했지만 아들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내에게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입맛 없어도 한 숟갈이라도 먹어봐. 그래야 약도 먹지.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힘이 없이 입술이 다 마른 상태였고 먹지 않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불을 목 끝까지 덮고 조용히 등을 돌린 채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아내가 아니라 껍데기만 남은 어떤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가 아마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쯤 되었을 때였을 겁니다. 제 아들은 늘 활발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학교 다녀오면 문 열자마자 아빠 하고 달려오던 아이. 아무 일 없어도 웃는 얼굴로 온 집안을 환하게 만들던 아이였는데 아내가 아프기 시작하고부터는 아이 얼굴에서 웃음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입꼬리는 무겁게 내려앉았고 눈빛은 자꾸만 바닥을 향했습니다. 학교 숙제를 하다 말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기도 했고 식탁에 앉아도 수저를 들기까지 한참을 망설이곤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웃으며 말을 걸어도 그 아이의 마음속에 드리운 그늘은 쉽게 거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출근 시간은 늘 정해져 있었고 공무원이라는 자리는 남들 보기에 성실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어서 눈치껏 연차 한번 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아내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집을 나섰고 뒤돌아서는 발걸음이 늘 무거웠습니다. 하루 종일 머릿속은 온통 집에 있는 아내와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자꾸만 멍해졌고 민원인의 말이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리를 비우면 그만큼 동료들에게 폐가 될 것 같아 제 소갈이는 오롯이 제 몫으로만 삼아야 했습니다. 그 사이 아들은 조용히 무너져가는 엄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학교도 슬금슬금 빠지기 시작했죠. 처음엔 단순히 지각 정도였지만 점점 결석이 잦아졌고 알고 보니 엄마가 누워있으니 밥도 챙기고 물도 떠다주고 어른이 해야 할 일을 아이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퇴근하고 돌아와 그런 사실을 알았을 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앞에서 눈물은 보이지 않았지만 내심 너무도 미안하고 죄스러웠습니다. 아빠가 해야 할 일을 네가 했구나. 엄마를 걱정하는 아들의 마음에 가슴이 아팠고 아내에게는 거듭 말했습니다. 여보, 물론 당신 몸 당신이 제일 잘한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형석이를 봐서라도 병원에 한 번만 가보자. 몸이 아프면 아픈 이유를 알아야 하지 않겠어? 하지만 아내는 언제나 그 말에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몰라야 편해. 모르는 게 약이라잖아요. 병원 가봤자 더 마음만 무거워질 거야. 그 말이 얼마나 미혹하게 들리던지요. 그래도 억지로 끌고 가자니 아내는 더 움츠러들고 제가 무리하게 말하면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우리 집에서 가장 용기 낸 사람은 4학년짜리 제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손을 붙잡고 말했답니다. 엄마, 나 무서워. 엄마 아프면 안 돼. 병원 가자. 나 혼자 두지 마. 그 말에 아내는 한참을 눈물만 흘리다 마침내 조용히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돌아온 날 우리 가족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위암 3기입니다. 당장 환자에게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귀에는 아무 말도 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졌고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곁에 있던 아내는 그저 죄인이라도 된 듯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고 아들은 작은 의자에 앉아 어른들 이야기를 듣다가 결국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눈물을 삼키는 듯 하더니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에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습니다. 아니 쓰러져 버리고 싶을 만큼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장이라는 이름은 참 이상한 힘을 주더군요. 가슴이 무너져도 눈물을 삼키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누군가는 병원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월급은 빠듯했습니다. 적금도 깨고 보험도 해지하고 친척에게도 손을 벌렸습니다. 아내가 치료를 받을 수만 있다면 돈이 아니라 제 팔 한쪽이라도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플 줄 몰랐던 것도 아니었을 텐데 한 푼이라도 아끼겠다고 자기 자신에게는 보험 하나 들어놓지 않았습니다. 당신과 아이 보험만 넣으면 되지. 난 괜찮아.
워낙 건강 체질이기도 하고 난 병원 갈 일 없어. 늘 그렇게 말하며 웃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언제나 준비된 대로만 흘러가진 않더군요. 암 진단이 내려지고 치료가 시작되자 병원비는 말 그대로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저 때는 아직 감당할 만했지만 2달, 3달이 지나면서 입원비, 항암약, 검사비,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통장을 털고 대출을 알아보고 없는 돈을 이리저리 맞춰가며 버텼습니다. 그 모든 병원비는 빚으로 메워졌습니다. 카드값은 늘 밀려 있었고 월급날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착각처럼 보일 뿐 며칠이면 이내 영원히 되어버리곤 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볼 때마다 미안해했습니다. 치료 받으면서도 눈치만 살피고 주사 맞고도 간호사 몰래 링거를 손으로 쥐고 참고 있었습니다. 이번 검사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여보. 아프기만 하고. 자꾸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며 저는 되려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당신이 살아야 우리 가족도 살아. 그러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그냥 치료만 받아. 하루는 그렇게 말하면서 제 손에 쥐고 있던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통장 안에 얼마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걸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흐느끼는 그 모습에 저는 등 뒤로 돌아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던 우리에게 시간은 그리 오래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결국 너무도 일찍 제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잡고 남긴 말은 당신 우리 아들 잘 키워줘요. 나 대신 꼭.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참으로 컸습니다. 제가 평생을 안고 살아야 할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전문객들 앞에서 아버지 체면이란 걸 지키려 했고 아들이 흐느낄 때는 눈물을 삼키며 등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아들이 잠든 뒤 아무도 없는 집 거실 한켠에 앉아 그제서야 주체할 수 없이 울었습니다. 아내의 옷가지가 걸려있던 옷걸이 앞에서 밥솥을 열어도 아무것도 없는 빈 주방 앞에서 제 가슴은 매일같이 찢어졌습니다. 세상에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난 뒤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텅 빈 공간 속에서 아들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울고 말없이 견뎠습니다. 아들도 한동안 많이 방황했습니다. 학교도 가기 싫어했고 말수도 줄었으며 가끔 혼자 방문을 닫고 한참을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문 앞에 조용히 앉아 엄마도 너 보고 싶을 거야. 네가 잘 지내야 엄마 마음도 편하지. 그렇게 말하며 아이 마음이 다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아들은 아내가 살아생전 자신에게 쏟았던 모든 정성과 노력들을 기억해냈습니다. 어린 시절 알파벳을 따라 노래 부르며 책을 읽어주던 엄마, 단어 하나하나를 칭찬하며 잘했다 우리 아들을 외치던 엄마, 그 기억들이 아들의 가슴을 일으켜 세운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아들은 스스로 책상 앞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더는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빈자리는 컸지만 그 자리를 무너짐이 아닌 책임감으로 채워야 했습니다. 매달 갚아야 할 병원비, 빚, 그 와중에도 계속 오르는 학원비,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들의 운동화와 교복. 공무원 월급이라는 건 너무도 정직하게 고정되어 있어서 하늘이 두 쪽 나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겸직도 안 되고 부업도 할 수 없는 자리였기에 말 그대로 빠듯하고 또 빠듯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월말이 가까워질수록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고 퇴근 후 장을 볼 때는 가격표부터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되었지요. 남들처럼 외식도 못하고 아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새 옷도 쉽게 사줄 수 없었지만 그래도 배굼지 않게 책상 앞에 앉을 수 있게는 해주고 싶었습니다. 당시 아들은 그런 제 마음을 알아준 걸까요? 그 결과 아들은 결국 해냈습니다. 서울에 있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만한 대학에 합격한 것입니다. 합격 통보를 받은 날 아들은 담담히 말했지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건 기쁨이 아니라 지금껏 버텨온 우리 부자의 세월이 그 순간 허락받은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저는 사람들 앞에서 아들 자랑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우리 애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갔어요. 엄마 없이 컸는데도 애가 참 예의가 바르고 성실해요, 우리 아들. 누구보다 성실한 아버지를 따라 누구보다 성실한 아들이 되어준 아이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크고 깊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군복무를 마치고 무사히 대학도 졸업했습니다. 그날만큼은 정말 대견하고 기특해서 졸업식장 앞에서 사진을 찍어주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아내를 불렀습니다. 당신, 우리 애가 이렇게 컸어요. 이날을 꼭 보여주고 싶었는데. 사진 속 아들은 제 옆에 서서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불안함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학벌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군요. 대학을 졸업한 뒤로 아들은 하향세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아들은 여러 회사에 원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서류에서 떨어지고 면접까지 가도 끝내 연락이 없었습니다. 본인이 바라던 기업, 하고 싶었던 일들엔 자꾸만 불합격이라는 두 글자만 남았지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아들은 결국 생계를 위해 과외와 학원 강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지 잠깐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 의외로 적성에 잘 맞는다고 하더군요. 학부모들 반응도 괜찮았고 학생들도 잘 따른다며 하루하루 나름의 성취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얼굴에도 조금씩 여유가 생겼고 생각보다 보수도 괜찮다고 말할 땐 저도 덩달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그 아이의 능력과 성실함이라면 더 크고 안정된 무대에서 일할 수 있을 텐데 왜 아직 제자리를 못 찾고 있는 걸까 싶었습니다. 물론 지금 하는 일도 분명 의미 있고 필요한 일이지만 저로서는 아내가 그토록 정성을 쏟아 키운 아이가 조금 더 인정받는 자리에 서 있길 바랬던 겁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일하던 학원에서 함께 국어를 가르치던 선생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제 며느리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땐 그냥 직장 동료인 줄로만 알았는데 아들이 제법 자주 그녀 이야기를 꺼내기에 어느 날 슬며시 물었습니다. 혹시 너 그 선생님이랑 좀 특별한 사이냐? 그러자 아들이 귀까지 빨개져선 얼버무리며 자리를 뜨고는 했지요. 그걸 보고 짐작하기는 했습니다. 재채기와 사랑은 자고로 못 숨기는 법이니까요. 며느리와 처음 마주친 건 제가 아들을 데리러 학원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학원 복도 끝에서 인사하던 그 아가씨는 말투도 또박또박했고 눈을 마주치며 인사를 잘하더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보기 드물게 예의도 바르고 조심스러운 태도에서 참하고 다정다감한 성격이 느껴졌습니다. 마음속으로 저런 아가씨면 우리 아들과도 잘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종종 아들과 함께 집에 가는 길에 며느리를 태워주는 일이 생겼습니다. 학원 끝나는 시간이 비슷할 때면 제가 차를 몰고 기다리고 있다가 선생님도 집 방향이 비슷하니까 같이 가요 하고 조심스럽게 권했지요. 그럴 때마다 그녀는 감사합니다 아버님 하고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뒷자리에 앉곤 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긴 말도 없고 그저 간단한 인사와 날씨 이야기 정도만 오갔지만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정이 깊어진 듯 보였고 연애를 하던 내내
다툼 한 번 없이 조용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아들의 연애를 멀리서 지켜보며 속으로 참 많이도 안도했습니다. 그래, 저 아가씨라면 우리 아들 인생도 한결 편안하겠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었거든요. 그리고 어느덧 아들이 30이 되던 해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얘기가 오가던 날 아들은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유리랑 결혼하려고요. 그 사람하고 평생을 같이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때가 왔다 생각했지요. 내 어린 아들이 이제 한 사람의 남편이 되어 자기만의 가정을 꾸릴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이 뿌듯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내가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도 진하게 밀려왔습니다. 그 무렵 저는 공무원 퇴직을 1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정년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게 다가오던 시기였고, 제 삶의 한 챕터를 마무리하던 중이었기에 아들의 결혼 소식은 제게도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결혼식 날 제가 직접 청첩장을 돌렸던 지인들, 함께 일했던 공무원 동료들, 옛 친구들까지 참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축의금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울 만큼의 액수가 들어왔습니다. 윤 계장, 이제 퇴직인데 큰 경사 치르네. 그동안 뿌린 거 생각하면 이제 좀 회수할 때도 됐지. 다들 웃으며 그렇게 말해주었지요. 결혼식이 끝나고 아들이 조심스레 제게 말하더군요. 아버지, 혹시 받으신 축의금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말투는 망설임이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뻔히 느껴졌습니다. 자기가 그 돈을 써야겠다는 조심스러운 바람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차피 그 돈은 내가 한평생 인간관계로 쌓아온 것의 결과고 언젠가는 아들 몫이 될 돈이라면 지금 도와주는 게 가장 맞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축의금은 전부 아들 부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는 작게나마 보태고 싶었습니다. 둘이 살 집이라도 조금은 편하게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에 집값에 보태라며 1억 정도를 더 얹어주었죠.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 기준에서는 꽤 큰 결심이었습니다. 무리한 선택일 수도 있었지만 그땐 제 마음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사실 저도 계산은 해두고 있었습니다. 곧 퇴직을 앞두고 있었지만 저는 퇴직 후에도 일할 계획이 있었거든요.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할 생각이었고, 그래서 퇴직금도 매달 연금식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 돈을 기반으로 다시 작게 장사를 하든 어디 단기직이라도 다니며 살 생각이었으니 지금 이 돈은 나중에 아들이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전혀 부담 주지 않고 도와줄 수 있겠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아서 뿌듯한 순간이 있다면 그건 내가 힘닿는 만큼 자식에게 등 토닥여주는 일일 거다. 아들이 이 도움을 발판 삼아 든든한 가장이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고 말이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들의 태도가 어딘가 달라진 기류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학원 강사 일이 빠듯하다며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 생활이 힘들다, 이런 말을 자주 꺼냈고 그 말 끝엔 은근슬쩍 돈 이야기가 따라붙곤 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조금 불편했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현실적으로 살아야 하니 그럴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며느리도 좋은 점을 보자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돈에 있어서 감정이 아닌 계산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죠. 둘이 만나니 아예 처음부터 결혼 준비도 철저히 반반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돈들은 불만이 있었던지 상견례 자리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솔직히 말해 꽤 곤욕스러웠습니다.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우리 딸 내노라 하는 대기업 다니는 남자들이 줄을 섰었어요. 집도 있고
명품 사주겠다는 남자들 다 싫다더니 학벌 빼곤 뭐 없는 윤서방 만나서 결혼한다니 내 속이 아주 뒤집어집디다. 학벌 좋아봤자 능력 없고 돈 못 벌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지요. 귀한 따님 시집 보내시려니 아무래도 걱정이 많으신 점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서로 좋아서 결혼하니 잘 살지 않겠습니까? 기왕 이리 만났으니 양가 부모된 입장으로서 자식들만 불편하지 않게 축하만 해주면 좋을 듯 합니다. 겉으로는 나름 신경 쓰며 얘기를 했지만 제 아들 깎아먹는 안싸돈의 경우 없는 발언에 속으로 정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집 있는 남자한테 시집 보내시지 왜 우리 아들한테 보냈나 싶기도 합니다.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꼭 참았습니다. 결국 이 자리는 아들 결혼을 위한 자리였고 제가 감정을 앞세워 산통을 깨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들과 며느리에게 돌아갈 테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았습니다. 사돈의 말이 거슬리긴 했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좋아하고 믿는다면 그걸로 된 거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결혼 준비는 결국 아들과 며느리가 각각 1억씩 보태 총 2억 원으로 작은 빌라의 전세를 얻는 걸로 정리되었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둘이 처음 시작하기엔 나쁘지 않은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서울 집값이란 만만치 않더군요. 아이들 둘이 2억을 모아 전세를 얻었지만 그 돈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은 생각보다 훨씬 작고 초라했습니다. 방 하나 거실 하나에 주방도 조그맣고 창문 너머로는 맞은편 건물 벽이 훤히 보이는 그런 집이었죠. 처음엔 신혼집이라 설렘이 가득해야 할 공간인데 어쩐지 너무 단출해서 제 마음에도 아쉬움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서울에서 살길 원했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결국 부모가 뭘 바란다 한들 살아갈 사람들의 뜻이 확고하니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작지만 둘만의 공간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안부 전화를 걸면 아버지,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불편한 것도 곧 익숙해질 것 같아요. 하며 밝은 목소리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밝은 목소리를 믿고 나름 꿀 떨어지는 신혼생활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증거로 얼마 지나지 않아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아들은 전화기 너머로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아빠 됩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게 정말이냐? 잘했다. 장하다 내 새끼들. 그래,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귀한 생명 얼른 낳아야지. 축하한다 정말로. 손주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만 이런 좋은 소식을 듣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만 그래도 기쁜 날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입꼬리가 내려가지 않더군요.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마트에 가서도 저도 모르게 흐뭇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무렵 저는 오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년퇴직, 그 단어를 머리로는 오래 준비했지만 막상 퇴직하는 날엔 마음이 이상하게 저릿하더군요. 퇴직할 때 저는 고민 끝에 퇴직금을 매달 연금식으로 받지 않고 한꺼번에 목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아들 집값 보태주는데 이미 꽤 많은 돈을 썼기에 퇴직금을 받고 아들에게 내준 대출 빚을 갚고 남은 돈이라도 내가 직접 운용해보고자 생각이 들었지요. 지인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니, 공무원 연금 좋다는 게 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왜 목돈으로 받아요? 매달 나오는 게 훨씬 안정적인데.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차라리 있을 때 내가 운영해보고 혹시라도 급할 때 쓸 수 있게끔 해놓는 게 낫지 싶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치 알 수 없었던 젊은 날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겪고 알 수 없는 미래보다는 현재에 더 충실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이유는 평생 월급만 받아본 저로서는 큰돈이라는 걸 손에 쥐어보는 게 처음이었고 왠지 모를 두근거림도 있었습니다. 인생 한 번뿐인데 한 번쯤은 내 인생에도 이런 돈이 굴러야 하지 않겠나, 그런 마음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돈을 몇 덩어리로 나누어 조심스럽게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쟁이로 일할 땐 겁이 나서 쳐다보지도 못했던 주식이었지만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흥미롭고 시장을 분석하며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 꽤 알찼습니다. 물론 처음엔 소심하게 시작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숫자에 가슴 졸이며 몇만 원 단위로 움직였습니다. 조금씩 감을 잡아가고 기업 공부도 하다 보니 투자 금액도 슬며시 늘어나기 시작했고 운 좋게도 생각보다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엔 이런 생각까지 들더군요. 이거 공무원 월급보다 낫네. 그렇다고 대박을 바라는 건 아니었고 딱 생활이 조금 편해질 만큼만 벌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래 노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퇴직했다고 매일 집에서 TV만 보는 삶은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잖아요. 60 넘었다고 은퇴라는 말이 꼭 쉰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몸이 움직일 수 있고 마음이 뭔가를 원하고 있다면 그 나이에 맞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제 또래에서 가장 흔히 하는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들어온 건 바로 경비원이었습니다. 시간도 정해져 있고 사람들과 적당히 마주치며 하루를 규칙적으로 보낼 수 있는 일, 무리도 크지 않고 내가 익숙하게 해낼 수 있는 일이었기에 망설임 없이 도전했고 결국 아파트 경비원으로 다시 새 출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민원이 생각보다 만만찮더라고요. 공무원 민원 수준으로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아파트 민원은 그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공무원 민원은 그래도 법과 규정이 있었고 제가 등 뒤로 기대 설 수 있는 공적인 권한이 있었지만 경비원 일은 달랐습니다. 입주민 앞에서는 그저 을 중에 을일 뿐이었고 어느 순간부터 민원은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재활용 수거날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분리수거는 제대로 안 해놓고 왜 안 가져갔냐며 언성을 높이는 분들, 본인 집 앞에 쓰레기 쌓였다고 경비원이 일 안 한다며 관리자에게 항의하는 분들, 그럴 때마다 저는 참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파트에서 입주민과의 마찰이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 명확한 규정 위반도 없었고 제 입장에선 오히려 억울한 일이었지만 그 누구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퇴근하며 경비복을 벗는데 허탈함과 분노가 뒤섞여 손이 떨리더군요. 그리고 경비원으로 일하던 몇 달 동안 제 몸은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무거운 재활용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반복되자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도 자주 뻐근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때로는 참 냉정하고 무서울 수 있다는 걸 다시금 절절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좀 쉬자. 평생을 일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고 이젠 나도 나를 위해 살아보자. 그동안 주식으로 조금씩 벌어놓은 돈이 있었기에 급하게 생활비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크게 쓰진 않더라도 알뜰하게 지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고 남은 돈은 천천히 위험하지 않게 주식으로 조금씩 굴리면서 살아가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비로소 제 삶에 작은 평온이 찾아오나 싶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손주를 낳은 후였는데 그 밝고 단정하던 얼굴은 어디 가고 지쳐버린 사람처럼 눈밑이 퀭했고 말랐는지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안에 눌린 고단함은 숨기지 못하더군요. 아들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이듯 머뭇거리다
마침내 어렵사리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그 말에 저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살면서 그토록 무거운 목소리를 아들 입에서 들어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실은 아버지, 저희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저희 조만간 집 비워줘야 하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럼 2억을 날린단 말이야?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말로만 듣던 전세 사기, 뉴스에서 보며 어쩌다 저런 일이 생기지 했던 일이 설마 우리 아들한테 닥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고 며느리는 품에 안은 아기를 토닥이며 말없이 눈물만 훔쳤습니다. 보증금은 들어가지도 않고 집은 경매에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소송을 걸어도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고 그마저도 전액을 다 받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살고 있는 집에서도 조만간 나가야 한다고 말 그대로 거리로 나앉을 판이었습니다. 사돈 쪽은 지방에 살고 있어서 그곳으로 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아들 내외는 그나마 가까운 경기도에 사는 저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제 평생 처음으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갓난 손주까지 저희 집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해봐야 25평 남짓한 아파트였습니다. 방 둘, 작은 거실 하나, 좁은 주방. 평생 혼자 살아온 저에게는 넉넉했지만 새 식구가 더 들어오자 공간은 금세 비좁아졌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싶었습니다. 어쩌면 불행은 이렇게 굴비역듯 줄줄이 찾아오는지 이렇게 한순간에 들이닥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내 자식인데 문 열어주지 않으면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아들은 자기가 짐을 싸들고 우리 집에 들어와 사는데도 마치 자기 집에 저를 초대한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 편히 쉬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아버지도 손주랑 며느리 수발받고 사시면 편하시잖아요. 내가 무슨 수발을 받아? 니들 전세 사기 때문에 들어와서 사는 게 아니냐? 당장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와이프랑 늘 얘기했었어요. 아버지 혼자 사시는 거 마음에 걸린다고. 아버지 모시고 살면 좋겠다고요. 이렇게 소원이 이루어지네요. 말만 들으면 참 그럴듯했습니다. 기댈 곳 없어 찾아왔으면서도 자기가 가장인 양 어깨를 펴는 그 모습이 기특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조금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뭐 가족이 함께 산다는데 그 자체로 따뜻하긴 했습니다. 혼자 먹던 밥상이 셋이 되고 넷이 되자 식탁도 훨씬 풍성해졌고 무뚝뚝하던 집안의 아이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퍼지니 한동안은 외로움이 싹 가시고 정말 살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같이 잘 지내보자. 내가 조금 불편하면 어때? 가족이 웃으며 사는 게 제일이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무리 서로 잘한다 하더라도 결코 딸이 될 수 없었고 처음엔 저를 걱정하는 말투로 얘기를 했지만 점차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좀 쉬셔야죠. 아버님이 집안일 너무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했던 아이가 한 달 정도가 지나자 시아버지랑 사는 것이 생각보다 부담스럽고 거슬렸던지 작은 부탁 하나, 그 다음엔 작은 요구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저 매번 아버님 밥 차리기가 쉽지 않네요. 괜찮으시다면 스스로 취향에 맞게 해 드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노인이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집안일도 하고 좀 움직이셔야지. 여긴 원래 아버님 댁이잖아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본의 아니게 너만 일을 시키게 되었구나. 나도 집안일을 같이 하마.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희가 안방을 쓰면 안 될까요? 아이 때문에 방이 비좁아서 좀 넓은 곳이 필요하고 화장실도 안방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 그러려무나. 어차피 나는 작은 방에서 지내도 되고 나는 혼자지만
니들은 새 식구이니 안방에서 자는 게 좋겠다 싶긴 하구나. 이내 저는 아들 내외에게 안방을 내어주며 거실 구석방에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고, 며느리가 요리를 담당하다 보니 냉장고 속 음식도 눈치 보며 꺼내 먹는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돈 때문에 벼랑 끝에 몰려서 그런지 젊은 시절 나긋나긋함과 예의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있었고, 뒷방 늙은 시아버지에게 제게 눈치나 주는 며느리가 되어 있었지요. 그 무렵 제게는 절친한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공직 시절부터 함께 일하던 친구로 저와 마찬가지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후 저는 작게 주식에 손을 대고 경비원 일도 하며 천천히 살아가는 길을 택했지만 그 친구는 달랐습니다. 야 대식아, 우리 같은 월급쟁이도 이제 한 방 터트려야지. 이대로 죽으면 서러워 안 서러워? 그 말에 저는 웃기만 했지만 솔직히 말해 가슴 한구석엔 흔들리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평생 정해진 월급만 받고 살아온 저희 같은 사람들에겐 사업이라는 말이 마치 인생 역전을 의미하는 달콤한 유혹처럼 느껴지기도 했으니까요. 결국 그 친구는 퇴직금에 더 대출까지 받아 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엔 잘 나가는 듯 보였고 한동안은 자주 연락이 오더군요. 야, 이번에 공장 계약했어. 내 브랜드 론칭도 곧 있어. 내 꿈이 이렇게 쉽게 이뤄질 줄은 몰랐다. 그래, 축하한다. 나는 네가 해낼 줄 알고 있었어. 네 용기도 대단하고 배포도 대단해. 나 같았으면 너처럼 못했을 거야. 고맙다 대식아. 내가 우리 옷 나오면 너 평생 옷 걱정 없게 해줄게.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신상품 나올 때마다 네 물건은 내가 꼭 빼놓으마. 아이고 말만이라도 고맙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주고 사입어야지. 그래야 네가 돈 벌어서 나한테 또 잘하지. 그렇게 덕담을 주고받으며 친구는 야무지게 꾸려가는 줄 알았는데 기가 막히게도 2년도 채 안 되어 그 친구는 무너졌습니다. 바로 전 세계를 덮친 전염병 때문이었지요. 대출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심지어 대부업체까지 손을 댔다더군요. 결국 친구는 삶의 벼랑 끝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간절함을 넘어서 어디선가 이미 무너진 사람의 체념처럼 들렸습니다. 나와 같은 세월을 살아온 사람, 한때는 함께 웃고 퇴근 후 막걸리 한 잔 기울이던 친구가 이제는 삶의 끝자락에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이 손을 놓으면 이 사람은 정말 끝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생각해보면 나는 당장 그 돈이 없다고 굶을 것도 아니고 집도 있고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 돈이 없다 해서 내 삶이 무너지진 않겠지만 이 친구는 이 돈이 없으면 정말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 자네가 꼭 갚는다는 말 내가 믿고 도와줄게. 돈은 천천히 갚아도 되니까 일단 너부터 살아. 알았지? 그 말을 하며 돈을 건네주자 친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식아, 정말 고맙다. 내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다. 내가 딴 건 몰라도 네 돈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갚을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고개를 떨구는 친구의 납작 엎드린 그 말에 저는 녀석을 일으켜 세우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서야 긴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갚으라고 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갚아도 상관없다 여겼지요. 그 친구가 저는 언젠가라도 갚을 수 있게 되길 바랬습니다. 제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친구가 실패를 딛고 일어나길 바래서였지요. 우리 나이는 많지만 정말 급한 불만 꺼지면 그 다음은 친구가 어떻게든 갚겠지.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조금씩 주변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대식이, 아니 왜 그런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 절벽 끝에 몰린 사람한테 돈을 줘봤자 그건 그냥 못 받겠다는 각오로 주는 거지. 퇴직금 다 날린 거잖아 그거. 너도 사정 어려워 보이는데
너 그거 이제 어쩌냐? 다들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왜 그랬냐며 당신 같은 사람 제일 사기당하기 쉬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꿋꿋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저도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내가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건 아닐까? 혹시 이 돈 정말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미 내준 돈이었고 무엇보다 그 순간 친구가 제게 보여준 그 절박한 눈빛은 어느 누구의 말보다도 더 강하게 남아있었습니다. 되돌아간다 해도 아마 저는 똑같이 손을 내밀었을 겁니다. 내 인생에서 몇 안 되는 진심으로 믿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살려달라 했던 순간을 그저 모른 척하고 지나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일이 그렇게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아들 내외가 알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굳은 채 말도 없었고 아들은 그 자리에서 제게 버럭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전세 사기 당한 것은 몰라서 그렇다 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돈을 내어줄 수가 있어요? 저랑 손주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하세요? 내 돈 필요한데 썼는데 그걸 너한테 허락을 맡아야 하냐? 내 돈을 쓰는데 너랑 손주 생각을 왜 해야 하냐? 너 설마 그 돈 노리고 있었어? 아니, 돈을 노렸다기보다 아버지가 쓸 돈으로 남겨두진 않아요? 노후자금은요? 내 노후자금은 집도 있고 이걸로 주택연금 마련해서 쓰면 되지. 그럼 저희는요? 아버지 돌아가심 저희는요? 너희는 젊은데 열심히 벌면 집 하나 마련 못하겠어?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아버지에게 실망했어요. 마치 뺨을 맞은 것처럼 뚜렷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눈빛도 절 사람 취급 안 하는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저희 집에 들어올 때만 해도 제게 납작 엎드려서 비율을 맞추기에 바빴지요. 아버님, 저희 정말 감사해요. 이 집에서 저희 힘낼게요. 하며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듯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공손한 말투 속에 어딘가 모르게 가시가 돋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고 며느리도 육아휴직 중이라 집에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 좁은 공간 안에서 피할 수 없는 불편함이 점점 짙어졌지요. 밥 시간이 되면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식탁을 차렸지만 그 표정 속엔 분명 왜 내가 이걸 해야 하지란 말이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말없이 넘기더니 결국 대놓고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런 말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요즘은 노인분들도 일을 하세요. 사실 남편이 지금 돈 벌어서 우리 식구 벌어먹여 살리고 있는데 아버님도 좀 생활비 좀 내놓으셔야 하지 않겠어요? 자식 밥값도 못하는데 너무 당당하시네요. 저는 며느리의 말에 기가 막혔지만 얘가 어디까지 하나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시아버지랑 불편하게 같이 있는 마음은 거슬리겠지만 어떻게 본디 배운 거 없이 이렇게 제게 말을 할 수가 있는지 기가 막혔지요.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저는 퇴직금이 다 떨어졌다고 하자 며느리는 흰김치 하나만을 내놓으며 내 얼굴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폐지라도 주워오세요. 어차피 집에서 하시는 것도 없잖아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못하고 앉아있는 내게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 편이었죠. 아버지, 며칠 나가서 머리 좀 식히세요. 내친 김에 음식물 쓰레기도 좀 버려주시고요. 저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자식들은 문을 열어주질 않았습니다. 그 짧은 사이에 비밀번호도 바꿔놓은 상태였죠. 얇은 외투 하나 걸치고 집 밖으로 눈치 보여 쫓겨나오게 되었고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누군들 경찰서로 가면 해결을 못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자식 입장에서 생각하면 친구한테 돈을 덜컥 준 내가 원망스럽기도 할 것이며 결국은 자식 잘못 키운 제 탓이기도 하기에 내 얼굴에 침 뱉기 하고 싶지 않아 집안 망신이다 생각하고 결국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영하 12도의 겨울밤이었죠. 내 집에서 쫓겨나서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만에 나오니
답답한 속이 뚫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 집에서 며느리 아들 눈치 보는 것도 힘들었고, 그렇다고 전세 사기 당한 자식들을 내쫓을 수는 없었고, 밖이 마음은 더 편했습니다. 저는 이리저리 떠돌다가 서울역 대합실에서 밤을 지새우고 새벽에는 지하철 첫차 안에서 눈을 붙였습니다. 며칠을 떠돌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를 알게 되었고, 거기서 밥을 얻어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느 날 급식소에서 만난 중년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윤 기장님 아니세요? 예전에 땡땡구청 복지과에 계셨던, 저는 기억을 잘 못했지만 그 여자는 10년 전 내가 민원을 해결해 준 여성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며 너무나도 반가워했습니다. 그때 어릴 적 잊어버린 제 아들 찾아주시려고 그렇게 노력하시고 도와주신 거 아직도 못 잊어요. 우리 아들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다 잘 사는 거 윤 기장님 덕이지요. 그때 윤 기장님 평판이 너무 좋으셨는데 근데 왜 이렇게. 저는 그냥 멋쩍게 웃었고 사는 대로 받는다고 중년 여성은 말끝을 흐리고선 그 이후에 더 이상 곤란하게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머물 곳을 찾도록 연결해 주었고, 덕분에 근처 요양병원에서 지내게 되었고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자리였지요. 청소부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일이 복잡하거나 힘들지 않았습니다. 방 하나 내어주고 그곳 관리를 해주니 저도 일로서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거기서 나는 또 한 명의 귀인을 만났습니다. 바로 병원 행정실장 최 과장이었습니다. 중년 여성이 그 사람한테 따로 나를 부탁했더니만 나를 유심히 보더니 어느 날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혹시 예전 공무원 경력으로 행정 보조 같은 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병원 서류가 복잡해서요. 좀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싶은데 영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요. 저야 시켜주시면 뭐든지 하지요. 너무 감사합니다. 시켜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네, 사모님께 제가 선생님에 대해 너무 좋은 말을 많이 들어서요. 그래도 윤 계장님께서 잘 살아오신 것 같아요. 사모님뿐만 아니라 당시 민원인들에게 인기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별것도 아니었는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는 청소에서 행정일로 업무를 옮겼고 조금씩 인간다운 생활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병원에는 유독 따뜻한 이웃들이 많았습니다. 매일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는 간호사, 내 생일에 조용히 단팥빵 하나 건네던 조리사 아주머니, 자식에게 버림받은 인생인데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존재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요양원인지라 자식들에게 나 몰라라 버림받은 노인들이 많았고, 믿었던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망연자실해하거나 계속 자식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이 되어주기 위해 애썼습니다. 어느 날 병원 내 고령의 환자 한 분이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자식한테 버림받았다고요? 나도 그랬어요. 근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게 이긴 거예요. 나는 끝까지 살아남고 행복할 겁니다. 노인은 껄껄 웃으며 눈시울을 붉혔고 그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다시 일어서자. 끝까지 나답게 살자. 사모님의 남편이자 병원 원장님도 내 사정을 듣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내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제 아들의 은인이시라고요. 선생님 같은 분이 거리에서 사셨다는 게 마음에 걸려요.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작은 도움은 곧 전세 보증금 일부를 지원받는 일이 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내 이름으로 된 작지만 따뜻한 전셋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살게 되자 더 이상 집 생각은 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나는 아들과 며느리의 심정은 이해가 되었지만 괘씸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내가 사라졌든 없어졌든 한 번도 찾질 않았습니다. 가끔 경찰서에 가서 실종신고가 되어 있냐 물어봤지만 그런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었지요. 아비를 내쫓으려고 작정한 아들 내외가 분명했습니다.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적어도 내 생각을 해주며 찾아주기를 바라며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만 새해가 밝아도 전혀 기다리던 소식은 없었지요. 그 대신 다른 소식이 한번 전해져 왔습니다. 정말 그건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친구 소식이었습니다. 친구가 참으로 기가 막히게도 제 돈으로 빚을 갚은 뒤 다시 일어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나이든 몸으로 온 힘을 다해 일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러다가 큰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명을 달리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 몸에서 유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자기가 일하다 잘못되면 자기가 번 돈 모두와 보험금을 합해서 제게 갚으라고 말입니다. 결국 유언대로 친구는 제게 꿔간 돈 2억을 갚게 되었고 저는 그 친구가 잠들어 있는 곳을 가서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으로 인생이 허망했지요. 살라고 준 돈이었는데 안 받아도 상관없었는데 결국 내게로 돈이 돌아오고야 말았습니다. 나는 이참에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큰 종이 한 장과 테이프 그리고 한 통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종이를 붙였습니다. 이 집은 아버지를 혹한에 내쫓은 아들 며느리의 집입니다. 이웃 여러분, 똑똑히 아시고 조심하세요. 사람들은 오다 가다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이웃 주민들에게 대강 얘기를 들어보니 아들이 절 실버타운으로 보낸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아주 동네에서 효자 효부가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경찰대를 대동했고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나와 종이를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님, 기어이 이렇게까지. 이건 좀 아니잖아요. 손주 생각은 안 하세요? 너 국어 가르치는 선생이라며 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모르냐? 집 마련하고 돈 벌 시간 주었으니 이제 내 집에서 나가라. 여긴 내 명의의 내 집이고 진작에 니들 내쫓을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자식이라는 정 때문에 월세 한 푼 안 받고 니들 다시 재기할 시간을 준 거다. 아니 아버지, 그래도 어떻게 하루아침에 집을 마련해요. 저희 그렇게 못 나가요. 그럼 집 마련할 돈 주세요. 돈? 내가 왜? 좋은 말 할 때 나가는 게 좋을 거다. 새 주인이 오기 전에 말이다. 이 집은 내가 팔려고 내놨고 조만간 팔릴 거다. 박수 칠 때 떠난다고 스스로 떠나는 게 좋지 않겠냐? 저는 뒤이어 나온 아들과 며느리에게 당장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손주도 컸고 어느 정도 돈을 모아놨을 테니 어디 방 월세를 가든지 가서 살라고 말입니다. 아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난리를 쳤지만 경찰들 앞에서는 그저 순한 양같이 속수무책이었지요. 자칫 제가 절 쫓아냈다고 고소라도 할까봐 두려웠던 모양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자기도 자식 키우는 입장이니 소문나봐야 좋을 거 하나 없었겠지요. 다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제 앞에 자식은 아내와 내 사이에 사랑스러운 아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은혜를 원수로 알고 부모 뒤통수를 내리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아들 며느리는 잘못을 깨닫고 싹싹 빌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한 번만 제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어린 손주를 데리고 어딜 나가라고요. 넌 늙은 나를 혹한기 영하 12도에 내쫓지 않았냐? 너는 그래도 되고 나는 사정 다 봐줘야 하냐? 그건 내가 나가서 너 덕에 배운 게 있다. 세상 참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고. 넌 그걸 내게 가르쳐줬고 덕분에 나는 자존심 붙잡고 다시 살아났다. 세상엔 너처럼 부모에게 뒤통수를 치는 자식이 있는 반면 10년 전 내가 기억도 못한 은혜를 알고서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들도 많더라. 며느리는 잘못했다고 저를 붙잡고 울고불고 했고 아들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봤습니다. 이미 모든 게 늦은 뒤였습니다. 나는 딱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효도는 말이 아니라 겨울밤 문을 여는 손에 있다는 걸 언젠간 너희도 알게 될 거다. 그렇게 자식들은 내쫓게 되었고 그래도 자식인지라
차마 빈손으로 내쫓지는 못하고 어린 손주를 봐서라도 원룸 보증금이라도 보탰으라며 1,000만 원 쥐어주고 보냈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자식에 대한 배려였던 것이었죠. 자식을 그렇게 내쫓기는 했지만 마음이 좋을 턱이 없었지요. 아내가 그 귀한 애정을 갖고 있었던 내 아들을 그렇게 내친 것에 대해 혼을 내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통쾌하기보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식들은 평생 자기 잘못에 대해 뉘칠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들 내외에게 기회를 준 것이었는데 제 속마음까지는 이해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날 원망만 하고 있지는 않을는지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제가 인생에서 최선을 다한 덕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식들이 다시 절 찾아온다면 받아줄 수밖에 없단 걸 알지만 그래도 그때는 핏줄이 아닌 정으로 사는 게 답이라 생각하고 싶었네요. 이제 좀 더 제 자신에게 집중을 하면서 자식이고 뭐고 저는 진정으로 인연이 되는 사람만 보고 살아가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나를 구해준 사람들을 기억하며 앞으로는 내가 앞으로 살아온 세월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남은 인생도 남을 위하고 배려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늘은 있고 내가 베푸는 선행은 언젠가 돌고 돌아 다 돌아올 테니 말이지요. 제 자식도 어릴 적에는 참 착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왜 저렇게 변했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게 인생이다 싶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